여러분의 경제 시야를 세계로 확 넓혀드리는 시간입니다. 월드 이코노미 시간이고요.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ISF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의 이정환 교수님 두 분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어렸을 때 행운의 편지 기억하십니까? 이게 불운의 편지인지 행운의 편지인지 어렸을 때 그거 많이 돌아다녔잖아요. 네. 저도 받고 그 글씨가 잘 쓴 글씨도 아닌데 빼곡하게 적혀 있어갖고 읽기도 귀찮아서 그냥 버렸던 기억이 얼핏 나는데. 부담은 됐죠. 아무래도 좀 그럴 수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예. 예. 뭐 저는 개인적으로 미신을 또 안 좋아하는 걸 떠나서 혐오하는 편이라 뭐 그렇게 신경이 쓰이진 않았습니다만 요즘에는 좀 신경이 쓰여요. 일종의 행운의 편지 같은 게 각 나라로 날아들고 있습니다. 쓴 사람은 트럼프예요. 트럼프의 이 행운의 편지 받을까봐 노심초사하고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14개국이 이 편지를 받았고요. 간밤에는 또 추가가 됐어요. 어떤 나라들이 있었습니까? 이 8개 국가가 굉장히 많은 국가가 이제 추가가 됐는데요. 우리가 이제 가장 이제 놀라운 것은 이제 브라질이 50% 정도 이제 받았고 대부분의 국가들이 30% 내지 25% 받았습니다. 우리도 25% 받았는데요. 알제리라든지 이라크, 스리랑카 같은 경우가 이제 30%를 받았고 나머지 국가들은 이제 조금 25%, 20% 받았는데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제 25% 받았을 때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이제 그 정도니까 야 이거 좀 센데라고 봤었습니다만 이번에 추가적으로 된 부분들을 보면 30% 이상이 많아요. 그래서 야 이런 국가들까지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내왔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조금 의아해할 수 있는 국가들이 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그 기준이라는 게 있을까요? 그런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무역 흑자냐 무역 적자냐 그러니까 대미 무역 흑자냐 적자냐를 나름대로 좀 세웠고 공식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상호 관세라고 해서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 우리가 관세를 매긴다라고 하지만 속내는 무역 흑자국이냐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또 일종의 정치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또 자기가 원했던 부분들을 또 일부 들어준 국가들도 있어요. 그런 쪽은 서한 발송을 안 하거나 낮춰준 국가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점이 조금 모호한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뭐 요약하자면 그냥 엿장수 마음대로네요. 지난번 관세 처음 부가 발표했을 때도 그렇고 뭔가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까 더더욱 이 뭐 효율적으로 작동을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브라질 말씀을 해주셨는데 10%에서 50%가 됐어요. 뭘 어쨌다고 이러는 겁니까 여긴 또? 10%면 최소 관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상호 관세율로 보면은 10%는 무조건 매기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미니멈이었는데 브라질이 뭐 요기라도 했답니까? 왜 이럽니까? 그러니까 40% 포인트를 올려서 지금 50%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뭐 정치적인 이슈 때문이라고들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트럼프 본인이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밝히고 있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재판에 이제 자의르 보호 선화로 저도 이게 이게 많이 하지만은 발음이 좀 어렵긴 한데 이 전 대통령이 이게 결국은 친미 쪽이었는데 이게 불법적으로 지금 일종의 룰라 정권이 약간 좌파 정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좌파 정권에 따라서 정치적으로 이제 피해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다라는 이런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이런 것들을 해소하라라는 주장에서 관세를 40%포인트 올리는 일종의 협박 사안을 보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아니 남의 나라 정치에 왜 자기가 뭔데? 마가겠죠. 이게 마가의 정신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마가라 생각하. 이 재판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마녀 사냥을 끝내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과 달리 좀 좋게 이야기하면은 뭐 좋게 순화돼서 이야기하면은 자기의 주장을 해외에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이런 양상이다. 아니면 돌출 행동을 하고 있다.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다양하게 날 정도로 내정 간섭이라는 이야기 사실 맞고 재판은 각 나라에서 하는 건데.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이거는. 근데 이제 뭐 그 자기가 친하다고 미국과 친하다고 풀어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 굉장히 거리낌 없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하겠습니다. 어제 심심해가지고 인공지능이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었어요. 거기다 트럼프가 대체 왜 이런 거냐라고 했더니 트럼프가 매드맨 전략을 쓰는데 매드맨 전략이 아니라 그냥 매드맨이라는 평가가 있다라고 인공지능이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또 교육을 시켰구나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 그렇게 인공지능이 대답할 만한 게 잠깐 저도 좀 붙이자면 일본에 대해서도 외교적 수사가 아닌 정말 직설적인 단어를 썼잖아요. 번역다라고 썼고 지금도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발음하기 어려운데 보우소나루 대통령에 예. 대해서 정치적 탄압을 받고 이분이 구테타하려고 했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인데도 보면 진짜 말 가리지 않고 얘기를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브라질에 대해서 지금 50% 때렸고 일본 같은 경우도 1%포인트 올려서 24%에서 25%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예. 이거를 어떻게 보면 자신과의 생각이 다르면 관세로 부과를 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 인공지능이 그렇게 대답한 게 아니겠나 좀 싶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뭔가 심리학적인 분석까지 한 바닥을 붙여서 저한테 보여주던데 많은 분들이 굉장히 이 트럼프의 정신과 심리에 대해서는 많은 분석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빠진 나라들도 있어요. 네. 인도가 빠졌고 유럽연합이 빠졌어요. 이런 나라들은 왜 빠졌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직 안 됐기 때문인 건가요? 협상에 나름 진전이 조금 있었기 때문이라는 뭔가 이야기들이 있다. 좀 그 단기간 내에 결과를 볼 수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 이렇게 압박을 하는 것은 또 협상 과정상 불합리한, 그러니까 불필요한 압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빠지지 않았냐라고 평가하는 게 조금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베센트 장관도 그런 취지로 약간의 발언했고요. 예. 결국은 인도하고 EU 쪽은 협상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된 상태고 완료 중에 있는 상태고 뭐 이 진행 자체가 추가적으로 관세를 올리면서 협박을 하게 되면 오히려 협상이 다시 백래시, 그러니까 역풍을 맞아서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멘션을 하지 않고 이 나라들에 대해서는 지금 협상을 하고 있고 뭐 적절한 시기 내에 끝날 것 같다라는 그런 뭐 인상을 좀 준 것이 아니냐. 근데 이제 또 내일 또 편지가 나갈 수도 있긴 하지만 뭐 모르죠. 그건 예. 모르긴 한데 뭐 이제 어제의 트럼프랑 오늘의 트럼프랑 그냥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으니까. 베센트 재무부 장관의 이야기는 지금 협상이 진행 중이고 이게 사실 상식적으로도 이게 단기간에 끝날 거면은 추가적인 뭘 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양측 협상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뭐 그런 입장에서 빠진 게 아니냐라는 추측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준점을 트럼프가 나름대로 제시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네네네. 인도 입장에서는 LPG를 미국에서 10% 수입을 해오겠다. EU 같은 경우는 방위비 5% 하겠다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직접비 간접비 다 해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확실하게 들어준 나라에 대해서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언제 또 보낼 수는 몰라요. 그렇지만 이렇게 좀 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나머지는 좀 일본에 대해서 일본은 좀 억울해할 수도 있어요. 일본도 이런 거 다 들어준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일본 같은 경제 구조랑 중국을 압박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좀 약하다. 하지만 나머지 국가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보면 스리랑카라든지 이라크, 리비아, 몰도바 이런 데는 하향해서 나타냈거든요. 그러니까 핵심 국가들이 아닌 이상, 그러니까 첫 번째 보낸 전 국가들이 핵심 국가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 보낸 국가들은 조금 이제 브라질을 제외하고는 좀 이제 나머지 부분들인데 이러한 국가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인도와 EU를 빼주면서 이 정도만 받아들여도 내가 인정하겠다. 라고 보기 때문에 1차, 2차에서는 1차는 이 정도 갖고는 안 되고 너희들은 안 되고 2차 정도 국가들은 이 정도라도 빨리빨리 받아서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시간에 쫓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즘 나온 메시지 보면 굉장히 다급해 보여요. 굉장히 다급해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도 트럼프가 이런 얘기 했을 때 저희도 방송에서 이건 강원 전략을 동시에 펼칠 것이다라고 뭐 말씀을 좀 드린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이렇게 해서 일부라도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8월 얘기까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다른 아이들에도. 그래서 나름대로 기준점을 제시한 한쪽에 그러니까 이제 쥐를 몰더라도 빠져나갈 구멍을 좀 만들어 놓은 게 아니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8월 1일까지 뭐가 나올 수 있을까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데요. 조금 전에 중요한 말씀 많이 해주셨으니까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선트 재무장관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베선트 하는 말 다르고 미란 하는 말 다르고 트럼프 하는 말 다르고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간에 EU는 방위비 문제가 여기에선 숙제가 조금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를 향해서도 방위비를 계속 거론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거 어떻게 협상을 해야 되나요? 이게 뭐 원래는 뭐 테이블에 방위비는 안 올라갔다라고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긴 하고요. 근데 이제 EU 쪽에서 5%까지, 그다음 3.5% 직접비, 1.5% 뭐 그러니까 간접적인 군사 비용을 부담하라는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압력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방위비 지출이 GDP 대비해서 한 2.3% 정도로 낮기 때문에 미국이 입장에서는 미국이 자기네가 보호란 말이 좀 그렇지만 주도를 하면서 군사력을 유지해주고 있는데 이런 비용을 또 추가적으로 부담한다든지 우리나라의 부담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이건 뭐 사실관계 위성락 뭐 안보실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관계 출발해야 되고 이 테이블에 올라간 원래는 이 방위비는 테이블에 없었다고 그랬기 때문에 네네네. 이게 테이블에 올라간 건지 안 올라간 건지부터 조금 우리나라 쪽은 딴쪽 이슈여서 정보에 대한 이슈라든지 뭐 소고기 수입에 대한 이슈가 더 먼저였기 때문에 그리고 예. 알래스카 LNG 개발에 다른 이슈들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사실 올라갈 필요가 없는 것들은 사실 굳이 부추기면서 할 필요가 없는 거고. 아,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이제 좀 옆에 그러니까 이탈리아라든지 옆에 선례들을 보면서 좀 피해갈 구멍들을 만들면서 방위비라든지 GDP 대비 방위비 지출 분야를 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탈리아 지난 시간에 했지만 인프라 투자를 약간 국방부 투자를 바꿔가지고 한 것처럼 뭔가 어떻게 보면 현명한 방식을 통해서 접근하는 것이 맞다. 근데 일단은 우선적으로 이게 기존에 안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지 아닌지부터 체크가 되고 뭐 올라가지 않은 상황 굳이 우리나라가 뭐 이야기할 거는 그렇죠.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갑자기 지난번 이재명 대통령이 하셨던 기자회견이 생각나네요. 협상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뭘 원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 그런 상황이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일본 이야기 소장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일본 이야기. 일본도 잘 될 것처럼 처음엔 얘기를 하더니 지금은 뭐 전혀 진전되는 사안이 없고요. 일본 쪽은 지금 여론이 굉장히 안 좋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요. 어떻습니까? 일본 잘 아시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중간 선거, 이제 참의원 선거가 20일 날 있습니다. 네네네. 참의원 선거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일본 입장에서 본다라면 현 총리의 지지율이 상당히 이렇게 높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원래 지금은 협상이 끝났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7월 9일로 그렇죠. 협상이 끝났어야 되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밀어붙이는 전략이었습니다만 이제 20일을 지나고 나서 일본 입장에서는 10일 정도밖에 여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일본은 신경 못 쓰는 거는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더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을 어떻게 보면 좀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일본을 무너뜨리면 그러니까 일본을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받아들이면 한국 대만은 그냥 바로 갈 수 있다. 저절로 간다라는 생각으로 되게 좀 세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일본한테 GDP 대비 그 방위비를 3.5%까지 끌어올리라고 하니까 일본이 이례적으로 대놓고 지금 반발을 한 겁니다. 일본도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부분들을 생각할 부분들이 있을 것인데 과거에 일본이라면 미국의 의견을 이렇게 다 받아들였죠. 다 받아들이는 부분들이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반발까지는 아니더라도 밑에서 조율을 할 텐데 대놓고 이제 반발했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선거를 신경 안 쓸 수밖에 없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례적으로 외교 국방부 장관 2+2 회의를 취소시켜버렸어요.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다. 일본 입장에서는 지금 좀 억울할 수 있어요. 뭐 앞서 우리가 인도도 LPG를 수입을 하겠다. 그 LNG죠. 정확히 얘기하면 LNG죠. 이런 부분들을 지금 LPG와 LNG는 이제 석유냐 가스냐 다른 거니까 LNG 같은 경우도 지금 알래스카 LNG를 수입해 오겠다. 이런 부분들 좀 언급을 했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알래스카 개발도 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선박도 하겠다. 뭐 여러 가지 지금 얘기를 우리가 하겠다라고 했는데 미국에서 그래 오케이 사인을 아직 안 준 것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을 순수하게 인도 정도만 하더라도 순수하게 들어주지만 일본 정도는 순수하게 들어주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더욱더 드러나고 일본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선거 문제까지 있기 때문에 참의원 중의원은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회에 살짝 정리를 하자면은 참의원이 상원 개념이죠. 그렇죠. 상원 개념. 상원 개념인데 양원제를 택한 나라는 그 상원과 하원의 권한 차이가 꽤 커서 나라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일반적으로는 중의원이 참의원보다 좀 더 권한이 많은 걸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상호관세는 상호관세고 그 외에 품목별 관세는 또 여기에 추가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품목별 관세 관련해 갖고 지금 반도체 그리고 의약품 관련된 관세도 조만간 발표하겠다라고 트럼프가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기억에는 이 이야기를 들은 게 한 수십 번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일단 뭐 발표하겠다는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제 상호관세는 이제 국가 간 그냥 관세 협약 그게 25% 매기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국가 간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품목별 관세는 지금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자동차고 그다음에 철강도 지금 50%로 올라가면서 좀 부담이
된 상황이고 이런 상황들이라 볼 수 있는데 이제 이거를 반도체라든지 의약품까지 확장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피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약간 더 높은 고율의 관세라든지 아니면 일반적인 수준의 관세보다 그러니까 지금 기준 한 25%는 되는 것 같아요. 지금 20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 그러니까 10%가 미니멈이고 예. 거기에 추가적으로 관세를 붙여야 이제 어떻게 보면은 품목 관세의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뭐 반도체는 반도체 분야, 철강이면 철강 분야, 자동차면 자동차 뭐 이런 특수한 그러니까 분야별로 붙이는 거기 때문에 품목별로 붙이는 거기 때문에 관세가 뭐 한 25% 이상 될 것 같다는 의미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제 반도체를 수입하는 거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는 거는 미국도 부담이죠. 왜 하는지 자체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굳이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란 산업이 노동지압적인 산업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철강이라든지 흔히 말 자동차를 보호하는 것들은 미국의 러스트 벨트의 어떤 인기라든지 이런 것들 정치적으로 해석이 가능한데 반도체, 의약품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그쪽은 고부가 가치 산업들이고 흔히 말하는 근로자들이 별로 없는 그러니까 고용 창출이 별로 없는 산업들이기 때문에 이걸 굳이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슈가 따라 붙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이거를 굳이 그래서 이미 상호관세 체계로 잘 돌아가고 있는데 굳이 추가로 붙여서 우리나라 산업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니고 미국의 산업의 발전을 막고 그다음에 미국의 고용도 별로 추가하지 않는 이런 것을 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 뭐 지연되는 것이 아니냐 이게 유야무야 될 수도 있는 거고 논리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그러니까 이게 러스트벨트의 근로자들을 위하겠다 이런 것도 뭐 논리적으로 되지만 뭐 반도체, 의약품 이게 너무 흔히 말하는 자본 위주의 사업인데 이거를 해서 미국의 경제를 악화시킨다 이런 것들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이거를 공장을 옮겨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글쎄요. 그래서 이게 그렇기 때문에 조금 말이 되는 좀 다르다. 이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분에게 논리를 원하시다니 굉장히 큰 꿈을 꾸시는 우리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반도체 이해가 안 된다. 저는 그냥 100번 양보해서 반도체는 이해한다고 쳐도 의약품은 진짜 이해 못하겠거든요. 이거는 무슨 배경입니까? 근데 오히려 저는 의약품 같은 경우는 미국 입장에서 지금 유예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것은 의약품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안보적인 부분들이니까 미국에서 생산을 해라라고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와라. 그러니까 1년 내지 1년 6개월이면 공장 올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사이에 와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일부 미국에서 의약품 공장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삼성바이오가 이제 CDMO 위탁 생산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만약에 관세를 부과하면 이건 사가는 사람들이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뭐 백신이라든지 이런 거 대부분 다 거기서 생산을 하는데 지금 송도에다가 지금 팔공장도 짓고 있고 맞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미국에서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이제 특정 기업인데 롯데 같은 경우 롯데바이오를 미국 공장을 인수해서 CDMO로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더 확장시키라라는 어떤 의미를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일견 이해는 돼요.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고용 창출은 안 된다 하더라도 그런 CDMO를 미국에다 하라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당장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갈 것이냐라는 문제는 별개인데 문제는 이제 반도체죠. 반도체를 우리가 이제 짓고는 있죠. 미국에다가 삼성도 짓고 있고 TSMC도 짓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반도체를 관세를 매긴다? 일단 의약품도 관세를 매기면 미국의 건보료 재정이 흔들릴 거고 우리나라 건보료 재정이 흔들리죠. 왜냐하면 관세를 거기서 부과를 하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 미국에서 공장에 생산이 된다 하더라도 대만이라든지 우리나라에 생산되는 이제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 미국 공장 없거든요. 진료단 많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HBM 만드는데 지네가 자기네들이 이제 가져가게 되면 이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이오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1년 내지 1년 6개월 정도 유예 기간을 주겠다. 하지만 반도체는 구체적으로 아직 숫자 한 번 언급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쪽이 더 문제인 거죠. 더 문제인 거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구리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딱 숫자를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반도체는 할 거다 하지만 숫자는 아직 제시 못한 것들이 미국 입장에서도 압박용이 아니겠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분의 말씀이니까 팩트 체크 하나. 1년에서 1년 반 정도면 온다. 저희가 사실 반도체 공장이라든지 의약품 공장 같은 거 투자했다, 완공됐다 했을 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1년 1개월에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우리나라 뭐 용인 클러스터 짓는 것들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북한식 공법을 얘기하신 건가 이분은? 용인 클러스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용인 클러스터 짓는 거 보면 지금 몇 년, 2030년 뭐 5년 단위로 가고 있는 것들이고 전력망이 기본적으로 깔려야 되는 이런 산업들이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적으로 그러니까 바이오도 그렇고 바이오보다 이제 사실 반도체 쪽이 훨씬 심하긴 한데 전력이라든지 수도가 깔려야 뭐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산업단지라는 거는 전기하고 물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안 깔린 상태에서 뭘 갑자기 개발한다? 그게 뭐 플랜을 세워라라는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불가능하다. 뭐 1년 만에 짓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가 이분한테 좀 이런 공부 좀 시켜줬으면. 아무튼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다 종합해서 8월 1일 상호 관세 그리고 반도체 의약품 관세 이거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짧게. 예. 현실적으로는 어렵죠. 하지만 충분히 이렇게 밀어붙이는 데 대한 의미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압박이다. 합니다. 예.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역시 압박이라고 보십니까? 뭐 그 어느 그러니까 성과를 내긴 낼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가 될지 다른 나라들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인도라든지 EU라든지 성과를 분명히 낼 거고. 그러니까 성과를 안 내면은 이제 그 흔히 말하는 협박이 될 거니까 성과는 어느 정도 될 텐데 순차적으로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IS의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 한양대학교 이정환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서도 한양대학교 이정환 교수님, IS의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 할 건데요. 보안 검색대와 관련된 재미있는 일화로 저희가 힌트를 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 박장대소할 만한 많은 힌트들은 다음 기회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토크쇼가 아니니까. 아무튼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건 일단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에게는 애증의 존재라고 하면은 역시 큰형님 삼성전자. 이제는 큰형님도 아닌 것 같지만 아무튼 미국으로 눈을 돌려보자면은 테슬라가 아닐까 싶어요. 요즘 주가 많이 빠졌죠. 어제 종가가 295달러입니다. 예. 그래서 고점이 대략 한 370달러 정도 되니까 많이 빠졌네. 한 20% 정도 빠진 예. 거예요.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졌고 더군다나 이게 단순하게 조정을 받는 것들이 아니라 엔비디아는 사상 지금 현재 시총 1위로 올라섰거든요. 4조 달러. 예, 4조 달러를 올랐으면서 미국 시장을 이끄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는 있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 차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아직까지 조정의 여력은 좀 더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아무래도 테슬라가 이렇게 된다는 건 두 가지죠. 본질적으로 차가 조금 이건 뭐 테슬라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전기차가 조금 주춤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다음에 정치적인 부분들 저희도 이제 다루긴 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빨간색 테슬라를 사준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계기가 됐고 그렇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일론 머스크가 아메리카당을 창당한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과 또 어떻게 보면 그나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좀 받고 있는 부분들까지도 돌아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테슬라 주가가 내우 외환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저번에 교수님도 한번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이렇게 트럼프와 머스크가 맞붙게 되면은 결국에 머스크가 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려 내지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당장 신경이 쓰인 게 로보택시 사업이에요. 이거 잘 갈 수 있겠어요? 근데 이제 뭐 미국은 근본적으로는 자율적인 방안이다 보고 이게 결국은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다른 기업들도 걸려 있기 때문에 AI 산업 자체에 대해서 뭐 규제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막지는 않을 것이다. 막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올해 이제 전기차라든지 이런 게 조금 뭐 그쪽에 오히려 좀 피해가 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긴 하다. 왜냐하면 이제 그거는 이제 공다.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이제 이 테슬라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공통적으로 하는 사업들이고 이제 흔히 말하는 모빌리티의 발전, 스마트 모빌리티의 발전들은 누구나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뭐 테슬라를 막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이제 뭐 다른 것들로 뭐 굉장히 정치적으로 모욕을 정권이 괴롭히려면은 뭐 할 수도 없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지 않을. 그리고 근데 또 이러다 또 화해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거는 뭐 알 수 없는 이야기. 이게 전혀 뭐 알 수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이게 되게 예측 불가한. 그러니까 A라는 사람도 예측 불가하고 B라는 사람도 예측 불가하고 둘 다 예측 불가하기 때문에 결과는 어떤지 잘 모르겠다. 근데 이제 로보택시 같은 분야는 막기는 좀 어렵다. 왜냐하면 지금 UAM이라든지 모빌리티 경쟁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로보택시를 막는다는 개념을 미국에서 도입한다 이런 것들은 좀 쉽지 않은 것 같기는 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측 불가라는 점에서 잘 통하는 두 사람. 그런데 이렇게까지 자꾸 머스크가 이래가지고 주가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지금 경영에 또 트러블이 생길 수 있다. 이러면 이거 이사회에서 뭐 뜯어 말리든지 해임을 하든지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초창기라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초창기라는 것은 테슬라 이사회가 초창기다라면 그럴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테슬라 이사회는
나름대로 이제 그 일론 머스크 쪽 편들이 좀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정치적인 행위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회사에 배임을 했다라든지 그럼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주주 소송 제도가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좀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당을 창당한다라는 것이 배임이냐라는 부분들은 좀 별개의 문제고 더군다나 이제 그 도지장관에서 나와가지고 여기에 이제 집중하겠다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론 머스크도 이사회 일원이지 그러면서 자기가 다른 일을 하겠다라는 것이지 직접 테슬라한테 피해를 끼쳤다라는 어떤 법적인 부분들은 좀 모호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고 또 하나 일견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메리카당이 되면서 양당제에 있어서 과연 이걸 깰 수 있느냐라기보다는 한두 명만 있어도 캐스팅 보수를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나중에는 가만히 놓고 보면 테슬라한테 또 유리한 방향으로 또 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예의주시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회사 내부에서 일론 머스크를 그러면 일론 머스크를 만약에 회사 내부에서 그러니까 조금 적대시한다라고 하면 다른 대안이 또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모호하다라는 게 적절한 표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테슬라를 뭐 상징하는 사람이야 다름없으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어찌됐건 변동성이 굉장히 커진 건 사실이니까요. 접근하실 땐 주의하셔야겠고요.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는 트럼프가 구리에 50% 관세 8월 1일부터 발효하겠다라고 밝혔다는 내용인데 뭐 좀 두고 보시죠. 아무튼 조금 전에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7757번 쓰시는 분. 현장 일하면서 신발에 땀이 가득 찼지만 오늘도 생생경제 꾸준히 들으면서 경제 흐름 개념 잡아가고 있습니다. 뜨거워지는 지구 어떻게 하나요? 문자를 주셨는데 자 그래서 날씨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정말 덥죠. 기후위기는 현실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기후위기를 부정하는 분이 재선까지 됐습니다. 자 미국 텍사스에서 엄청난 일이 생겼어요. 어떤 일입니까? 소장님. 예, 홍수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좀 안타까운 인명사고도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게 지금 이제 그 텍사스의 재황에 그 나온 게 뭐 기후 위기가 온 거에 대해서는 뭐 더군다나 뭐 비가 많이 내렸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누구 잘못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거야. 그거는 뭐 자연재해인데 이게 이제 연방재난관리청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기후에 대한 예측에 대한 부분들이 실패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인재냐 자연재해냐라고 봤을 때 자연재해와 인재가 겹쳤었던 부분들이다. 과거 같으면 이런 정도의 위기가 올 거라면 미리 이제 선제적으로 주민들을 대피시킨다라든지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사실을 알렸어야 되는데 그게 빠졌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처구니 없는 지금 사고를 당했고 인명 피해가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러면 왜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인재일 수도 있는데 왜 이것을 얘기하지 못했냐라고 보면 정부의 이제 인원 감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불거지면서 지금 이제 일론 머스크뿐만이 아니라 일론 머스크가 이제 이걸 주도했기 때문에 욕을 먹는 것도 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이렇게 급작스럽게 앞뒤 재지 않고 인원 감축함으로써 이런 재해를 의 원인으로 된 것이 아니겠나 지금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텍사스 하면은 보수의 성지죠. 미국 보수의 성지. 이런 곳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게 또 아이러니한 일 같기도 한데 자, 트럼프 쪽의 그 공무원 감축이라든지 이런 거는 처음에 굉장히 과격하게 속도를 내는 것 같더니 지금 또 잘 모르겠어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감축 속도란 것이 이제 안을 얼마나 잘 임플리멘트 할 것이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실은 머스크가 도지부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내놨는데 재정 같은 거 많이 깎는 건 사실인 것 같다. 공무원 같은 것도 이제 여행비라든지 특히나 NGO를 서포트하는 공무원들의 이런 거를 깎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몇 가지가 트럼프 행정부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기후에 대해서 부정하는 기후위기 부정하는 거. 백신 효과에 대해서 부정하는 거 몇 가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 관련 예산이 많이 깎였다라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맥락인데 기후 예측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기후연구센터가 하면은 기후 변화를 당연히 강조할 거고 어떻게 보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트럼프 행정부에 생각하지 않는 우리가 기후 변화가 없다라는 주장을 트럼프 행정부는 계속 하고 있는 건데 반대쪽 주장을 내놓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부서들에 대해서 깎았다라는 이야기를 사실 바이오 주가들 요새 좋지 않은데. 바이오 주가도 좋지 않은 것도 뭐 백신 불신 때문에 굉장히 그렇다. 백신을 맞지 말자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케네디가의 그분. 전반 그러니까 이제 그게 트럼프 행정부의 기본적인 기조라고는 보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반 기후, 반 백신 뭐 이런 것들이 조금 깔려.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공화당 그 쪽에 일부 깔려 있기 때문에
주가도 안 좋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뭐 요지를 말씀드리자면 그런데 돈을 좀 깎았다. 그런 것들이 텍사스에도 영향을 네. 미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후 위기 사실이 아닌 겁니까? 우리 탄소 연료 계속 써도 되는 겁니까? 안 되죠. 아니 그거는 사실 그러니까 예. 지금 당장 온도가 올라가는 것만 봐도 뭐 체감하고 있는데 체감하고 있어서 이게 사실은 아닌 것 같다라고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올해 데이터 못 봤는데 작년에 플로리다 앞바다에 뭐 기온이 50도까지 올라갔다고 뭐 그런 보도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 정도면 단백질 변성까지 일어날 것 같은데 아무튼 부정하고 그냥 뭉개고 갈 상황은 아닌데 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살펴볼까요? 미국에서 몇몇 우려 국가, 대표적으로 중국, 이들의 미국 농지를 구입하는 걸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 이거는 뭐 어떤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미국 땅의 1%를 중국 분들이 소유하고 있다라고 지금 통계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쭉 세보니까 전체 국가 중에 20위 정도 됩니다. 네네. 1% 소유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아무래도 이제 우리도 지금 중국에 대해 조금 약간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심리적인 부분들이 좀 있어요. 최근에 그 강력한 규제 나왔을 때 네. 이게 외국인들한테 적용이 안 되니까 뭐 불만이 굉장히 많다고 하거든요. 뭐 이런 그것도. 분들도 그런 것들도 있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외국 분들이다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지금 벌써 우리나라의 외국 분들 거주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런 분들이 실거주로 사는 부분들도 분명 존재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접근을 했냐라면 지금 이제 그 미국 주요 군사기지 주변에 중국 사람들이 땅을 산다. 뭐 이런 얘기들. 그다음에 이제 이런 땅을 사는 것이 국가 안보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에 이제 비밀점이 된 게 스미스필드라는 미국의 돼지고기 업체가 있습니다. 이거를 네네네. 중국이 인수를 했어요. 이게 이제 제일 큰 그러면서 지금 이 스미스필드가 갖고 있는 땅이 중국인이 갖고 있는 땅 중에 가장 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식량 안보 문제로 이제 또 대두가 된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가공해서 중국으로 수출을 하긴 합니다만 미국 입장에서는 식량 안보 문제, 그다음에 군사 기지 주변에 중국 사람들이 땅을 사면서 혹시 우리 안보를 빼돌리는 거 아니야? 라는 지금 어떤 그런 식으로 시야를 좀 돌리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나온 정책이 중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땅을 못 사게 한다. 그다음에 더 과격한 정책으로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것도 소유를 금지시킨다. 뭐 이런 지금 얘기까지 나오면서 이 문제가 좀 불거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식량 안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자기네들의 식량 안보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막상 우리를 향해서는 식량 안보를 포기하라고 지금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힘의 논리입니까 그냥? 근데 이제 안보라기보다는 무역 쪽에 가까운 이야기고요. 근데 식량 안보는 이제 큰 틀에서 얼마나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느냐라는 맥락이기 때문에 그런 거긴 한데 애매하죠. 이게 뭐 늘 하듯이 이게 약간 힘의 논리로 가면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 그리고 미국은 또 흔히 말하는 농업이라든지 그렇죠. 축산업의 로비력이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공육이라든지 햄버거 만드는데 소고기 업체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소고기에 대해서 많이 생산도 하고 보조금을 통해서 싼 뭐 맥도날드라든지 이런 햄버거들이 나오는 여러 가지 농식품적인 비관세 장벽이네. 구조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냥 생각보다 이게 그 이익 단체로서 영향이 크다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관세 협상 그리고 일본도 동일하게 쌀이 들어가는 것처럼 협상이 굉장히 세다라고 조금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머리로는 조금은 이해를 했지만 마음으로는 별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반복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의 이정환 교수, IS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